네, 11주차 이제 2차 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통경로 전략, 유통경로 디자인과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별로 고객의 기대 수준 파악, 유통경로 목표하고 전략의 수립, 그 다음에 경로 구성원 간 관계관리, 그 다음에 기타 이슈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한 가지 참조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제조업자 입장에서 유통 전략을 살펴본 거고요. 유통업자 측면에서는 요 경로상에서 사실은 또 다른 전략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 제조업자나 서비스 업체의 이제 유통 전략 측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유통 관련 고객의 이해를 통해서 고객이 어떠한 욕구나 기대 수준을 파악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유통 경로가 우리하고 맞느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보다 구체적인 유통 경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유통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관련 고객의 이해에 따라서 유통 경로의 목표를 다양하게 잡고 그 안에서 유통형 양태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목표하고의 부합 여부, 그 다음에 유통경로 과제 내지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경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리지, 범위, 그리고 유통경로 구조, 직접 아니면 간접 아니면 혼합 이러한 구조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유통하고의 관계, 그것을 경로원 관계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또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성과를 평가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객의 기대 수준 파악입니다. 유통업자도 마찬가지고 제조업자도 마찬가지고요. 타겟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타겟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해서 받는 데까지 대기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급 제품의 다양성이라든지 구매의 편의성이라든지 최소 구매 단위의 수준에 따라서 유통업자나 제조업자나 경로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유통 경로의 설계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소위 STP 전략, 타겟팅 전략과 굉장히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통경로 목표 설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고객 관련의 어떠한 기대 수준을 이해한 다음에 유통 경로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제조업자의 유통 경로가 될 수도 있고 유통업자의 유통 경로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가고자 하는 마케팅 방향, STP 전략과 부합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표적 시장이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서 유통 전략도 같이 그거에 적절하게 맞춰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제품을 제일 먼저 도입하는 혁신 제품의 도입기 쪽에서는요, 직접 유통 경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품이 팔리기 시작해요. 굉장히 성장기 때는 서비스하고 품질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간접 유통 경로가 필요한 경우고요. 성숙기에 들어가면은 제품들이 굉장히 그 품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평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가를 강조하는 경쟁 제품들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숙기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쇠퇴 내지는 퇴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디지털 유통을 활용을 하면 유통 경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성숙기에서 제조기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유통 경로 목표하고 연관된 STP하고의 부합성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유통 경로의 목표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목표 마케팅 경로는 유통 경로 목표로 오는데 매우 구체적인 정량적인 수치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기저귀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 6개월 내에 목표 중에 일부를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5대 인터넷 쇼핑몰 고객 중에서도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주부와 남편 고객 전체에서 한 20%가 A사의 신제품을 구매 완료하는 기업 목표나 마케팅 목표를 가지고 있고 48시간 내에 배송 완료하고 그 제품에 대한 재구매율을 55%까지 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해외 기업의 사례로는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 관점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W 드럭스토어 체인 같은 경우에는 방문 고객당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표 지역의 반경 상권 내에 얼마나 많은 점포 수를 확보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반경 1마일 이내에 상권 내에 9개의 드럭스토어를 집어넣겠다. 고객들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최적의 장소와 형태를 갖추려고 노력하겠다. 이것이 이 유통 체인의 유통 경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 목표 설정에 대한 설명을 사례로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D화학의 제품, 산업용 제품이긴 합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제품 처음에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는 아직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품질을 소비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유통 경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세일즈맨이 가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단계의 유통이죠. 그리고 이 제품을 써본 기업들의 평가가 매우 좋아서 시장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판매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매력적이니까 경쟁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시장이 성장기에 들어갔을 경우 간접 유통 경로의 확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경쟁의 무기는 서비스 품질이나 제품의 품질 이러한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나 너무 많은 경쟁이 들어오고 시장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결국 시장은 어느 시점에 만나면은 성숙기에 들어갑니다. 저가 저비용 제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품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한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비용 구조 때문에 이러한 저가 저비용 제품하고 경쟁을 못할 때는 결국 성숙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빨리 퇴출당할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D화학의 같은 경우 비용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디지털 온라인 유통 경로를 활용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경우 비용을 낮춰가지고 가격을 낮추면서 이 시장에서 다른 버전의 제품, 줌히터 제품이라고 만들어서 시장에서 끝까지 잘 버티면서 성숙기에 생존을 했다라는 사례가 되죠. 그래서 어떠한 수요량과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유통 경로를 매칭시키는 것을 보여줬는데 아래 그림을 보면 가격과 수요량, 처음에 도입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 가치 제한, 고객에 대한 가치 제한은 새로운 솔루션이었습니다. 성장기에서는 가격이 좀 떨어지게 돼 있죠. 수요량이 늘면서 가치 제한은 서비스 플러스, 제품 플러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더 가격을 낮춘 시장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성숙기의 가치 제한은 저렴한 비용입니다. 결국은 기업은 마케팅 목표 설정을 위해서 STP와 CBP를 결정을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비자의 변화 아니면 경쟁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은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맞게 유통 경로 과업도 채널이 바뀌면서 이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유통 경로 목표 설정과 그 이후의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유통 경로 전략은 어떠한 요소로 구성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STP 전략에 적합한 유통의 범위, 커버리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STP 전략에 적합한 유통 경로 구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구조에 따라서 경로의 길이, 결국 제조업자하고 소비자까지 이르는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유통 경로 전략의 주요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통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소매점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
특정 그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유통의 집중도에 관한 의사결정인데요. 전속적 유통 경로는 띄엄띄엄 한 상권에 아니면 한 나라의 한 지역에 한 개의 유통 집중 대리점 내지는 전문점을 두는 케이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속 유통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굉장히 비싼 고급 제품, 전문품 이런 경우에 유통점이 많이 일어나도 수요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통을 많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속 계약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한 유통 경로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극단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깔려있을수록 좋죠. 그래서 촘촘한 인텐시브한 유통 경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고 높은 유통 커버리지고 다만 제조업자가 이거를 전부 컨택을 해서 갈 때는 간접 유통 비용도 굉장히 증가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재, 음식, 식음료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촘촘할수록 유통 경로 전략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전문품, 편의품 사이에 어떠한 쇼핑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매품, 물론 중고차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경우는 유통 범위가 전속적과 촘촘한 사이의 선택적, 일정 상권에 한 몇 개씩.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는 각 회사의 어떠한 그 선택적 유통 대리점들이 모여서 상권을 형성을 하고 경쟁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통 경로 구조와 경로의 길이 결정인데요. 아까도 보면은 직접 유통, 간접 유통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초기에 디벨롭될 때는 직접 유통, 특히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사례를 보면은 자체 판매 조직으로 시장을 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성숙했을 때 디지털 자체 판매 유통도 있고요. 그러나 시장이 성장을 할 경우 또는 고객이 다를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업 고객이나 기관 고객한테는 직접 유통이 가는 거고요. 중소기업이나 개인 소비자한테는 간접 유통을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유통도 소매 체인, 전국 카바 소매 체인 내지는 독립적인 판매 대리점, 소규모,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의 사이즈랑 그 경우에 따라서 간접 유통 경로도 다른 게 등장을 하고 또 중소기업 같은 데는 디지털 유통 경로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소위 직접 간접을 섞는 하이브리드 유통 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혼합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직접 간접 혼합형 유통 경로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 시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고려 요인은 표적 시장의 규모, 도달해야 되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냐 작으냐, 퍼져 있느냐, 지리적 분산 정도 이게 퍼져 있으면 사실은 직접 유통하기 굉장히 힘들죠. 제품 특성,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정도, 소요 비용, 기업 자원에 따라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디지털이냐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게 유통 경로 구조와 경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간접 채널에 여러 2수준이나 3수준이 들어갈수록 경로는 길어지는 거죠. 직접 경로는 굉장히 짧고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유통의 전략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되는 단계에서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아니면 유통업자끼리 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통 경로를 관리하고 경로 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해야 되는데요. 여기 컨플릭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제조업자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유통업자는 A 제조업자든 B 제조업자든 상관없이 유통업자의 이익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다 보니까 결국 파셜 뷰를 가지고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불일치되고 경로가 다른 경로의 구성원끼리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 갈등이 있어야지 구성원이나 사람들이 동기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종류는 순기능적하고 역기능적. 역기능적은 싸움하는 거예요.
나 잘 되고 너 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 못 돼도 너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역기능적이죠.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하느냐 자체가 구성원 관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하고 유통 전략의 실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국은 힘을 가진 리더의 경로 채널의 리더가 사실은 유통업자, 제조업자가 유통업자, 아니면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모티베이션을. 자, 그런데 이제 협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파워라는 정치적인 어떠한 힘, 파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파워의 종류는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소위 coercive power, 비강압적으로 가는 파워의 활용이 있습니다. 법에 의존해 계약대로 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비강압적인 것은 뭔가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어떠한 재무적인 머니터리 보상의 파워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자가 너랑 나랑 윈윈 해야지 파이가 커지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산다라는 어떠한 준거적 힘 이러한 것이 있는데 상식적인 생각과 연구 결과랑 실제 결과가 일치합니다. 강압적 힘은 역기능적 갈등을 유발을 하고 채널의 전체적인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비강압적 힘으로 윈윈하는 경우 채널 자체가 잘 되고 제조업자도 잘 되고 유통업자도 잘 되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성원 간 관계관리에 있어서 이 갈등의 역할은 이게 비온 뒤 사람의 그 관계가 땅이 굳는다라는 우리나라의 옛 속담처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경우 유통경로 구성원 간의 신뢰와 몰입이 훨씬 증진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관계의 최종적인 성과 변수인 관계의 강도, 얼마나 우리가 스트롱하게 타이가 있느냐, 너랑 나랑 남이냐,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정도, 관계가 이익을 잘 나눠가지고 효과적으로 제조업자도 돈 벌고 유통업자도 돈 벌고 라는 이러한 효과성을 위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관계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질은 결국은 관계 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제품이나 유통 기능의 어떠한 퀄리티, 그러한 관계의 질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요새 유통이니까 당연히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조업자하고 유통업자 간에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판매업자하고 구매업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죠. 근데 그 네트워크가 서로 조직에서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네트워크 밀도라고 합니다.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넓을수록 돈독해지니까 좋죠. 그러나 최근에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제조의 판매랑 구매하는 사람, 사는 회사에 구매하는 사람들만 서로 부서끼리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제조업자의 R&D가 유통업자의 R&D 관련 제품 관련 종사자 의견 아니면은 구매기업의 R&D와 같이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다양성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계가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사람끼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아는 것 자체가 일반 유통이나 아니면은 제조업자랑 구매기업의 관계 내지는 여러분의 일상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은 실리콘을 중심으로 아니면 한국 기업들도 한과에서만 뽑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슈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릴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로지스틱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소위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글로벌하게 보면은 항공도 있고 소위 해운도 있고 그 다음에 육상도 있고 육상에서도 소위 트럭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배로 움직이는 소위 로지스틱스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S 대기업이나 H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지스틱스 기능을 자꾸 내부화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경쟁력, 비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문 처리, 재고, 창고, 수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물적 유통 경로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외부를 활용을 하느냐, 직접 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매우 크리티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통기업에서도 이러한 로지스틱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도 마케팅 토픽은 아니지만 소위 생산관리나 이런 SCM 쪽에 가면은 저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수학, 과학적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타 토픽은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다음 토픽, 다음 주차 토픽에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제조업자와 최종 소비자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요거죠. 그래서 푸시 전략이라고 이거는 제조업자가 중간상인 도매업자, 소매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기네 제품의 유통을 민다, 푸시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풀은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의 호의를 끌어내서 유통 경로에서 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중간상인한테 직접 와서 선택을 하거나 찾게 만드는 경우죠. 그러니까 푸시가 좋다, 풀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 푸시와 풀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처음에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푸시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입기 후반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 풀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약국 가가지고 어떠한 특정 약 브랜드를 주고 그 소화제 주세요. 그럼 풀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소화제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을 때 약사 선생님이 아무거나 딱 내는 게 푸시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 경로 디자인과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고객의 기대 수준 파악, 유통 경로 목표, 그 다음에 소위 기업 마케팅 STP 목표하고의 소위 부합성, 유통 경로 과업 설계, 표적 시장의 도달 범위, 비용, 제품, 서비스 품질을 고려를 해서 직접, 간접, 디지털 유통 경로가 언제 사용되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 유통 경로 전략의 커버리지, 얼마나 촘촘하게 갈 것이냐, 띄엄띄엄하게 갈 것이냐. 적합한 유통 경로 구조, 직접, 간접, 혼합형. 이것에 대한 결정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통 관계가 실행이 됐을 때 경로 구성원 간의 관계 관리가 매우 실행에 있어서 중요하고 갈등 관리, 관계의 질, 못지않게 관계의 넓이, 관계의 구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경로 관리의 기타 이슈로서 물적 유통 관리, 로지스틱스 관리의 중요성과 푸시하고 풀 전략의 적절한 균형적인 활용이 중요함을 학습을 하셨습니다.